한편 유하연의 동걸과 경범은 신흥강 습소를 마치고 선생교관을 보좌하는 조교와 황무지도 개척하였으나 40인의 모래니 농사일을 하는 예비군에 지나지 않았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다가오자 산을 오르내리며 여전히 체력을 비축하고 있었다. 그동안 우당은 국내를 오가며 동분서주하여 손에 꼽을 만큼밖에 볼 수 없었는데 그는 시종현 시종 이교영과 접속 선왕제 망명 허락을 받아내었다. 이에 김가진과 거사 날짜를 협의 중 안타깝게 1919년 1월 21일 선왕제 고종폐하께서 승하하고 말았다. 민심을 술렁였고 광국이 아버지 제사와 설을 쇠러 간내울에 도착하였을 때 황제가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이보다 앞선 1919년 1월 18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이 패배한 동맹국에 관련하여 평화보장을 위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다. 이에 고무된 상하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신한청년당 대표인 영어가 능숙한 김규식을 2월 1일 배편으로 출발시켰다. 음력 설날인 같은 날 만주와 연해주 및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독립운동가들 39명 명의로 만주 지린에서 조소왕이 기초한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선언서에는 사기와 강박으로 이루어진 일본과의 병합은 무효이며 육탄혈전으로라도 독립을 쟁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의는 무적의 칼이니 이로써 하늘에 거스르는 악마와 나라를 도적질하는 적을 한 손으로 무찌르라. 이로써 5천년 조정의 광위를 현양할 것이며 이로써 2천만 백성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니 걸기하라 독립군. 제하라 독립군. 천지로 망한 한 번 죽음은 사람의 면할 수 없는 바인즉 개돼지와도 같은 일생을 누가 원하는 바이리오. 살신성이 나면 2천만 동포와 동체로 부활할 것이니 일신을 어찌 아낄 것이며 집안이 기울어도 나래를 회복되면 3천리 옥토가 자가의 소유이니 일가를 희생하라. 아, 우리 마음이 같고 도덕이 같은 2천만 형제자매여. 국민 본령을 자각한 독립임을 기억할 것이며 동양 평화를 보장하고 인류 평등을 실시하기 위한 자립인 것을 명심할 것이며 황천의 명령을 크게 받들어 일절 사망에서 해탈하는 건국인 것을 확신하여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어다. 이어서 일본 도쿄에서는 28 독립선언이 발표되었고 곧이어 전국적인 3.1 운동이 일어났다. 광국은 집으로 돌아와 뗄나무를 해서 싸는 일에 열중일 때 3.1운동 소식을 들었으나 오지나 다름없는 간내울에서 기쁜 마음이야 한량 없었지만 가평이나 샘바춘천에 나가야 만세를 부를 수 있었으니 드문드문 들려오는 소문을 접하는 것이 전부였으니 아버지의 뜻을 받들 만큼 배움이 없었고 삶이 그를 지배했는지 아니면 무력감에 빠졌는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다. 한 꼴의 헤란의 어머니마저 스페인 독감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3월 3일에는 고종황제의 장례식이 있었고 장례식을 보기 위하여 지방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내려가 소식을 전하면서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일제는 3.1운동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는데 화성 제암리천하 나운해정주 곽산남원 광안루익산 1위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는 등 학살을 저질렀다. 그리고 시위자들을 체포하여 가혹한 고문을 서슴지 않았다. 3.1운동 이후 3개월 동안 시위 진압 과정에서 7,509명이 사망했으며 15,961명이 상해를 입었고 46,948명이 구금되었고 교회 47개소, 학교 2개교, 민가 715채가 소각되었다. 국내에서 일어난 3.1운동의 고무된 용정에서 3.13 만세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날 상해를 출발해 달포가 다 되어가는 3월 13일 파리에 도착한 김규식은 중앙 샤토당 거리 38번지에 세를 얻어 평화회의 한국민 대표관을 설치하고 한국 독립에 관한 청원서를 강화회의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당국은 김규식이 정당 대표 자격임을 문제 삼아 정부 대표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다며 김규식과 한국 대표단을 문전박대했다. 이에 김규식은 상해로 전보를 보내 자신에게 정당 대표가 아닌 정부 대표로서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정부는 김규식을 평화회의 대한민국위원 겸 파리위원회 정위원으로 이관용을 부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뒤이어 대표단에 합류한 미국인 호머 헐버트, 이관용, 김복, 황기환, 조용은, 여운홍 등의 도움을 받아 5월 10일 한국독립 항고서를 강화회의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대표단은 한국 독립과 평화라는 책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독립운동 홍보문서를 작성하여 각국 대표들 및 언론인들에게 배포하여 한국인의 독립 열망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고 있는 베르사유 사무국에 베트남의 청년 호찌민이 찾아와 베트남인과 프랑스인을 법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할 것, 프랑스 의회에 베트남 대표가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등 8개 항으로 이루어진 베트남 인민의 요구서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단과 교류하며 협조하기도 했다. 당시 호치민을 밀착 감시하던 파리의 정보경찰 장진이라는 인물의 기록에 따르면 호치민은 한국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자신의 근거로 삼아 일제에 저항하는 한국인의 계획을 거의 꽃같이 따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호치민과 임시정부 대표단의 관계가 매우 깊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한심한 것은 파리 평화회의에서 연합국의 일원인 중화민국 대표는 서방 열강과 일본이 중국에서 강탈한 제 권익의 반환을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7개 조항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1. 중국에 설치된 세력 범위의 포기. 2. 중국에 주둔하는 각국 군대의 철수. 3. 각국이 중국에서 경영하는 우편정보 사업의 폐지. 4. 형사재판권의 철회. 5. 조차지의 반환. 6. 조세의 반환. 7. 관세 자주권의 승인. 그리고 여기에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탈취한 각종 권익의 반환을 요구하는 조목이 부과되어 있었다. 이 요구 조건 속에는 패전국인 독일이 산둥 내에서 차지하고 있던 식민지적 권익을 중국이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파리 강화 회의에 앞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강조하여 중화민국의 요구에 찬성함으로써 중국 국민에게 큰 기대를 주었었다. 그러나 일본은 산둥 문제에 관한 것은 반치루이 정권이 1918년에 일본과 교환한 산둥 문제에 관한 공문을 근거로 산둥 문제는 중일 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서상 증거가 있는 데다가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이 1918년의 중일 협약 중 비밀협정을 통하여 구독일의 권익은 완전히 일본에 양도하기로 한 일본과 약속으로 일본을 지지. 4월 21일의 회의에서 결국 일본 측의 주장이 승인되었다. 미국의 우드로 윌슨은 이에 반대하였으나 영국, 프랑스의 강력한 주장에 굴복하게 되어 중국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셈이 되었다. 산둥반도 문제에 관한 파리 강화회의의 결정을 알리는 전보가 1919년 4월 30일 베이징에 전달되었고 5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베이징 신문에 산둥의 권익을 일본에게 빼앗긴 소식과 그 이유가 보도되어 5.4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3.1 운동 후 면 단위를 넘어 중요 부분의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주재소를 세웠는데 한골 물개에도 주재소가 생겨 총 메고 칼 찬 순사가 문 앞에 보초를 서서 위화감을 조성했다. 용정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한 의사부는 이후 조선독립기성회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조직되자 대한국민회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대한국민회는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어 군사와 재정 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집행하며 동만주의 통일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경범은 대한국민회에서 사람을 모은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범은 이제 독립군이 되어 외놈을 몰아낸다면 사랑하는 진경과 선경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과 몇 년 이지만 녀석들이 얼마나 자랐을까? 그러고 보니 진경이는 시집갈 나이가 다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체 없이 동거리에게 알려주자. 어디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던가? 같이 가세나? 동걸 또한 어쩔 수 없이 만주까지 왔지만 외놈들만 몰아낸다면 언젠가는 한골로 돌아가 사랑하는 아내 해랑과 두 아들을 만날 생각이다. 그래 나라를 찾으면 고부 띠뚱산 어머니 묘소도 찾아볼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해 밤새 뒤척였다. 다음날 두 사람은 본부가 있다는 훈춘시 추능촌 향하여 동쪽으로 길을 나섰다. 두 사람은 고갯마루에 앉아 쉬면서 송영 아무래도 나이가 3살은 줄여야 받아주겠지. 5살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그냥 3살만 줄이지 너무 줄이면 그렇지. 그리고 나라를 찾고 좋은 세상 되면 송영 작은 딸 며느리로 어떤가? 좋지. 만약 누가 잘못되더라도 한골로 돌아가는 사람이 책임지고 약속을 지키기로 하세나?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나누며 추능촌을 찾아가 동갑인 35이라고 하고 한 사람씩 면접을 보는데
먼저 돈거리가 들어가 이유승 대감댁을 걸쳐 돌아가신 외당과 함께했고 신흥 강습소를 나온 것이 도움이 되어 간신히 합격을 했다. 그런데 면접을 보고 나온 경범은 불합격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경범을 본 동걸은 이내 표정을 감추고 좋은 수가 날 것이니 너무 낙심마시게. 자네야 여기 있으면 되지만 난 어디로 가야 할지 난감하네.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테니 너무 낙심마시게. 그렇게 한참 후 경범이 그럼 잘 지내게 난 이만 가봐야 하겠네. 하면서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고 이내 돌아서서 경범은 그곳을 나왔다.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걷고 있는데 이리도 못 가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왜 그러시오? 나 좀 봅시다. 그럽시다. 지금 면접 보고 떨어져서 가는 길이죠. 그렇더만 나랑 갈 데가 있소. 그를 따라 어떤 작은 집으로 갔는데 이런 집에서 머슴을 구할 정도는 아닌데 하면서 집으로 들어서니 그가 상관인 듯한 사람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데리고 왔습니다. 상관인 자가 턱짓을 하자 그는 바로 나갔다. 내가 그대를 불합격시키라고 했다. 순간 경범의 눈이 둥그레졌다. 민동지에게 별도의 임무를 맡기기 위해 일부러 불합격을 시킨 것이다. 민동지라면 분명 잘 해낼 것으로 보여서인데 하겠는가? 얘 나라를 찾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긴 말을 필요 없고 신흥 강습소에서 배웠겠지만 군에선 정보 수집이 제일 중요한데 우선 전서구 알지 그거를 맡기려고 하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 별도의 밀봉 교육을 받을 것이다. 지금 여기를 나가는 순간 나와 민동지는 모르는 사람이고 민경범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민동지의 이름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경범은 다른 사람을 따라가 교육을 받는데 개인 교습으로 접속 장소를 잘 찾아가기 위한 지도 공부가 줄을 잃었고 접속 위치 암호해독을 배웠다. 접속이 끊어졌을 때 접속 방법 등을 받았다. 훈련을 마치고 나올 때에는 약간의 활동자금과 자결하는 약까지 지급받았다. 순조롭게 몇 번의 접속을 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느 작은 동굴이 접속 장소였고 거기엔 조직 발각 즉시 사람이 보이면 자결할 것. 경범이 돌보니 누군가에 의해 미행을 당한 것이었다. 바로 약을 입에 넣고 삼켰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다. 정말 제대로 활동도 못해보고 죽다니 정말 억울했고 먼저 간 마누라가 생각이 났고 진경이와 선경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잠이 쏟아지고 온몸이 나른해지며 나루터에서 나룻배에 올라 떠나는데 진경이와 선경이가 손을 흔들고 경범이 탄 배는 서서히 안개 낀 강을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생전에 보도 못한 곳을 향하여 돛대도 없이 삿대도 없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어떻게 해보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꾹꾹꾹꾹꾹꾹꾹꾹꾹 소리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전서구 바구니에 비둘기가 울고 있었다. 경범이 일어나는 바람에 비둘기는 울음을 멈추었고 바구니엔 지령이 있었다. 동지의 시험 합격을 축하한다는 글과 함께 나라를 되찾겠다는 동지의 애국심에 경의를 표한다며 소정의 활동비와 다음 접속 일시와 장소가 암호로 표시돼 있었다. 전서구에 먹이를 주고 접수했다는 암호를 적어 발에 묶어주며 잘 가거라 다음에 다시 만나자 하며 날려보냈다. 비로소 경범은 진정한 정보원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다. 한편 러시아에 주둔 중인 일본 육군은 당초 블라디보스토크보다 더 진격하지 않겠다는 연합국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사할린, 연해주, 만주 철도 등을 침공하더니 최종적으로 시베리아 오지의 바이카로수 동부와 바이카로수 서쪽 이르쿠츠크까지 점령지를 확대했다. 일본군의 병력은 다른 연합국에 비해 수십 배 많았으며 다른 연합국이 철수한 이후에도 시베리아에 계속 주둔하면서 점령지에서 괴뢰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으니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프랑스 등 같은 연합국들도 일본의 영토 야욕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점령지에 대규모인 7만 3명의 병력을 파병하였으나 광대한 시베리아를 통제하기는 불가능하여 교통 요지만을 점령하였는데 일본군은 단독 혹은 백군과 협동으로 이들을 진압하여 자국군이 당한 보복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게릴라전의 배후 마을을 불태웠으니 이는 오히려 반연명 세력에 대한 지지만 높이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점점 민심은 공산당 정부 쪽으로 향했고 1920년 반혁명 세력이 시베리아에서 수립한 알렉산드르 콜차크 정부가 붉은 군대의 공세로 붕괴하자 일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과유불급이라고 그 빈 곳을 붉은 군대와 이에 동조하는 파르티잔이 매복해 있다가 게릴라 전법으로 공격해오니 일본은 4억 3,859만 엔의 거금의 전비를 사용하였으나 아무 성과 없이 3천에서 5천여 명의 사상자만 내고 철수하고 말았다. 이 파병은 백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국 러시아인들이 외세와 외세를 등에 업은 백군의 등을 돌리고 공산정부와 붉은 군대를 지지하여 최종적으로 공산정부가 승리하고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되었으니 서방이 공산주의 확장을 막기 위하여 일본의 행위를 눈감았으나 결과적으로 거대한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게 하는데 일조한 셈이 되고 말았다. 간네올에선 지난해 공출의 여파로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임신한 남순의 배는 불러오는데 먹을 식량은 바닥나고 아침은 10시가 다 되어서 먹고 13살에 한창 자랄 나이에 진명이 낫을 가지고 산에 올라 소나무 겉껍질을 벗기고 속껍질을 낫으로 긁어서 먹으면 괭이로 무릎과 둥굴레를 캐오면 씻고 삶아서 점심 한 끼를 해결했다. 그리고 저녁은 먹을 수 있는 나물이란 나물은 모두 채취해 쌀을 한 주먹 넣고 된장을 풀고 죽을 쑤어 먹는 것으로 연명을 해야 했다. 그나마 안타까운 것은 4살 먹은 진훈이었다. 배고파 우니 조금 살림이 나은 인상의 집에서 밥을 먹여 키우다시피 했는데 1살 더 먹은 조카뻘 되는 연창과 밥그릇을 놓고 다투는데 숟가락으로 맞기까지 하여 남순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37살의 남순이 아들을 낳았다. 그동안 아끼고 아껴서 먹지 않고 남겨놓은 쌀 한 되와 작년에 조카 며느리 정분과 미역 한 뭇을 사서 나누어 5장씩 나누어 집안 식구 생일 때마다 끓여 먹고 남은 석장 중 2장을 다 먹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세상에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죽고 말았다. 의상의 2살 먹은 딸도 한 달 뒤에 홍역으로 죽고 말았다. 그리고 농사철로 접어들고 보리 이삭이 노릇노릇 익어서 풋보리 바심을 하면서 보릿고개를 넘어갔지만 모내기 하거나 김매기를 하는 날이면 일하는 일꾼보다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객꾼이 2배는 더 많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나누어가며 살아가야 했다. 이 모든 게 전쟁이 피 흘려 싸우는 전장에서만 비참한 것이 아니었다. 일제는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민지인 우리나라에서 수탈해 결국은 먹을 것 제대로 먹이지 못하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어머니들의 고통이었다. 홀로 남겨진 경범은 그동안 아주 낯선 산속 소나무 아래 바위 틈에 꽂혀있는 지령문을 받기도 하면서 농가를 돌아다니며 농사일을 도우며 지정된 접속을 하고 있었다. 드디어 1920년 5월 28일 대한독립군과 국민회의 국민군 및 군무도독부가 연합하여 하나의 독립군단인 대한군북노독군부를 조직했다. 동거래 부대는 대여섯 명이 짝을 이루어 서쪽으로 이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산속을 걸어서 도착해보니 화룡현 봉오동이었다. 봉오동은 최진동이 1900년 초 건너와 정착하여 개척한 마을로 1908년 융이 2년 당시 청나라 지린성의 지방관청으로부터 이곳의 토지를 사들여 개간하면서부터 점차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한국인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한인촌을 구성하였다. 새로 형성된 한인마을은 최진동이 마을의 행정과 질서를 주름잡았고 그가 지휘하는 소규모 의병이 독립군의 활동 기반이었다. 1920년 무렵에는 동만주 지방에서 활동하는 한인 교민촌으로는 중간급 규모였고 최진동이 독립군의 중심지가 되었다. 여기에 대한신민단 이응수가 거느리는 약 60명과 대한신민단원인 한경세가 이끈 신민단 독립군의 한 개 소대도 합류했다. 대한독립군의 병력은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계가 약 670명, 홍범도와 안무의 국민회계가 약 550명으로 총 대원 1,200여 명, 화력으로는 무기가 기관총 2문, 군총 약 900정 이상, 권총 약 200정, 폭탄 수류탄 약 100개, 망원경 7개, 탄환 군총 1정당 150발 등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대한북노독군부는 조직을 정치, 행정과 군사, 지휘로 분권하여 정치, 행정의 총책임자이며 북노독군부의 대표와 그 부부장은 군무도독부의 최진동과 국민군의 군무위원이었던 안무가 담당하고
통합된 북노독군부의 군사 지휘는 을미이병 이래 많은 전투 경험이 있는 홍범도가 맡았다. 당시 일제는 지난해 3월 13일 용정 독립만세 사건 이후 많은 첩보원을 깔아놓고 제만 조선인에 대한 정보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가까운 시기에 독립군이 한만 국경을 넘어서 행동을 해올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었다. 패전을 접한 일본군 남양수비대 사령부와 일본군 제19육군 보병사단에서는 군사를 동원해 수색을 한다는 것도 시기상조여서 관망하고 있었다. 경범은 5월 27일 두만강 건너로 함경북도 종성군 강양동이 보이는 동네로 이동하여 두만강이 감돌아 나가는 산기슭 돌담불 선앙당 소나무 위로 올라가 바위 사이에서 다래끼에 매일 먹이를 주면서 특히 6월 4일 새벽에 일본군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6월 4일 오전 5시에 독립군 한개 소대는 화룡현 월신강 삼둔자에서 출발하여 종성군 북방 약 5리 되는 종성군 강양동 상류로 도강하여 강양동 일본의 소초장 헌병 군주 후쿠에 휘하에 헌병 약 1소대를 격파했다. 경범은 받은 지령 수행을 위해 다래끼를 차고 목적지로 가던 중 두만강을 건너서 돌아오는 독립군 일행을 볼 수가 있었다. 거기엔 분명 동걸이 보였으나 그가 나를 볼까봐 몸을 돌렸다. 급보를 접한 일제 남양수비대장 나이미지로 보병 중위는 화룡현 패전에 보고 접하자 즉시 그 부하 한개 중대 병력과 한병순사 10여 명을 인솔하고 복수전을 위해 도강하였다. 회의를 지켜본 경범은 중대 규모의 병력임을 인지 내용을 적어 즉시 전서구를 날려 위급함을 알렸다. 몇 마리의 전서구가 독립군의 급보를 전달했고 사령관 최진동은 그 부하 1소대를 삼둔자 서남방 잠복시켰다. 약간의 병력으로 거짓 공격하다가 후퇴를 하자 나이미지로 중위는 계속 추격을 해왔다. 이들을 독립군이 잠복해 있는 1소대까지 계속 유인하여 5일 밤 10시에 완전히 그물 안으로 들어와 어둠 속에서 집중 사격을 받은 이를 괴멸되고 이래 패잔병은 6일 새벽 삼둔자 북방으로 패주하고 말았다. 6월 6일 오전 6시경 일본군 제19보병사단장은 일본군 19사단 소속 보병소자 야스카와 지로가 지휘하는 보병 및 기관 총대 한 개 대대인 월강 추격대대를 출동시켰다. 회의를 감지한 경범은 전서구를 띄워 급보를 알렸는데 경범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독립군은 여럿이었다. 급보를 알리는 3마리의 전서구가 불과 2, 3분 사이로 도착하여 독립군 연합부대 사령부는 한 개 소대를 삼둔자 서남쪽 봉화리에 언덕인 범진령 기슭에 매복시켰다. 한 개 대대급도 안 되는 열세한 병력으로 우세한 적과 대결하려면 작전상 산꼭대기 올라서 시야를 넓히는 것이 유리하리라 판단하고 북쪽으로 퇴각하여 조를 나누어 일부는 산꼭대기로 올려보내고 일부는 안산 촌락 후방고지에 진지를 만드는 한편 인근 지역에 목책과 허수아비들을 설치하였다. 일본군이 독립군 부대가 잠복해 있는 범진령 앞까지 추격해왔을 때는 6월 6일 오전 10시경이었다. 이들 부대는 삼둔자에 이르러 독립군을 발견하지 못하자 분풀이로 무고한 양민만 사륙했는데 삼둔자 범진령 고개에 숨어있던 독립군은 100m 안팎의 산악고지에서 일제히 사격을 퍼부어 일본군 남양수비대 한 개 중대 병력 60명을 사살하였다. 독립군은 2명이 전사하고 근처 마을에 거주하던 주민 9명이 유탄 파편에 맞아 사망하였다. 삼둔자 전투는 완벽한 승리였다. 소총수로 출전했던 동걸은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